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올려주세요. 네, 엔비디아 괜찮아? 진짜 오늘 밤사이 상황을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셨죠? 책도 내시고. 방송 스케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주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얘기할 건데요. 저희도 한번 예전에 짚어본 적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까지는 비싸서 더 이상 못 산다 이랬거든요. 네, 저도 150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쵸, 막 지켜만 봤는데 이게 밤사이에 마이너스 8%가 넘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서학개미들의 든든한 투자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오늘,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종목으로 사실은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샀던 거기도 해요. 워낙 그 해외 리포트들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뭐 시가총액 3배, 10배 얘기도 막 음. 나오고 그건 좀 과하다고 전 생각은 했지만 근데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 계속 안 좋긴 했지만 반응은 사실 싸늘한데 뭐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실적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어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네. 뭐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에는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이런 게 안 나와서 네. 제가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봤었는데 네. 일단은 매출부터 말씀드리면 네, 12%가 그러니까 전기 대비, 네. 전년 대비는 뭐 대비죠? 260%가 증가했는데,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점차 매출 이익률이 전년 대비로 했을 때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수인 볼륨이 커지니까 좋은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그 증가율은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12%라는 거,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 네. 주목했던 거는 4분기에서 1분기로 가면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진입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오겠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4분기보다 1분기가 좋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20년, 30년에 한 번 나올까 거의 말까 없죠. 거의 네, 없는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는 이익도 증가를 했고 매출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 네. 물론 우리랑 분기가 틀려서 이제 우리의 1분기에 따지는 거로 보면 1월, 2월 두 개만 포함됐죠. 어쨌든 1, 2월이 포함됐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와 동일한 65% 나왔고 네. 매출 총이익률은 76%에서 오히려 높아져서 78%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저는 보고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는데라고 어제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엄청 뭐 마이너스 8%가 넘어서 시총 3조 달러를 붕괴가 됐는데 사실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뭔가 해소가 안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필요했던 건가요? 지금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도 뭐 딱히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난 설 연휴 때 네. 딥시크 발표하면서 폭락했었잖아요. 16% 그렇죠. 폭락했었던 네. 것에 대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고 네. 사실은 젠슨 왕이 이제 IR 후에 약간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핵심 얘기가 뭐냐면 점차 칩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인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게 중저가 시장이 열리는 게 전체적으로 AI 시장으로 보면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 한 겹만 놓고 보면은 이제 마진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투자자들한테는 기대치에 묻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누차 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현재의 독점 체제는 깨져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그다음에 겪어야 지나가야 할 되는 거다. 과정인 네. 거죠. 그다음에 고가 칩 위주에서 중저가 칩으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해져야지만 네. 많은 고객들이 이제 써볼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고 또 재정적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젠슨왕 CEO가 말한 것과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작정 믿었던 데 아니면은 그 하루가 이제 어젯밤에 이제 폭락했던 게 또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AI 그 공급 과잉 우려도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건데 이런 우려도 투자자들한테는 좀 반영이 됐겠죠. 그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게 누구냐면은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인데
올해까지는 투자 규모 발표를 이미 했잖아요. 네. 작년보다 많거나 최소한 네, 적지 네. 않은. 그리고 최근에 백악관에서 열렸던 스타게이트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그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어쨌든 향후 한 4년 동안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갈리잖아요. 저만 그쵸. 해도 올 연말까지는 네. 이미 완판됐을 거다. 엔비디아 칩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HBM도 그쵸. 마찬가지고. 항상 근데 말씀하셨죠. 이게 내년에도 작년과 올해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개런티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칩을 AI 칩을 사는 거는 본인들이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교체를 하기 위한 전환 수요인데 네. 이제 새로운 걸 짓는다기보다는 전환 수요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전환율이 50% 이상 60% 이렇게 돼버리면 추가적으로 과연 100%다 전환할 이유는 없는 게 대부분의 그들이 아직 하는 서비스는 AI가 필요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쵸. AI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네, 서비스인 거고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유료 서비스 일부지만 또 무료 서비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딱히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이어 내년까지도 대규모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퀘션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미리 주가에 반영됐을 수도 있고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보기도 하는 게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젯밤에는 모든 반도체 죄다 기업들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네.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더 두 자릿수로 그쵸. 폭락을 했고 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사실 며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럼 요 고비를 이제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엔비디아에 뭐 기술적이 됐든 퍼포먼스가 됐든 어떤 부분이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만약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한 생각만 하고 보면은 그냥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면 몰리고 그쵸. 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이번에 다시 그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서 네. 약간 우려를 갖게 했던 것들이 어, 원래 엔비디아의 태생은 그래픽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게이밍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았고 그쪽에서 대부분의 네. 수익이 발생을 했었는데 안 좋더라고요. 이번 사업 그렇죠. 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AI 데이터 음. 센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7%였어요. 네, 네. 거의 90%. 이 얘기는 이제 AI가 둔화되는 순간 음. 엔비디아 회사 전체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아, 포트폴리오 그렇죠. 분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라서 물론 당장 마진율이 높으니까 AI 쪽으로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쪽이 너무 지금 부진하기도 하고 그쪽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게임도 사실 좀 신경을 덜 쓰는 느낌도 안 쓰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비중이 툭툭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그런 같기도 것들을 캐치할 정도라면 상당히 이제 좀 음.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 애널리스트급 이상의 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분석할 근데 텐데 요즘은 또 투자자분들이 모르더라도 박사님 같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또 똑똑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쪽에 쏠리는 거는 결국 네.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도 볼 부분이긴 하겠네요. 국내에도 네. 사실 SK 하이닉스 현재 HBM 비중을 높이겠다라는데 네, 네. 그 전략도 사실은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커져. 되는 거네요. 내년에 갑자기 HBM 수요가 훅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저하가 반영되겠죠.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면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특정 제품의 현재 마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적정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매출 비중 가져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강화는 하되 약간 분할해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게 그렇죠. 있는 거네요. 특히 HBM 같은 경우가 일반 디램으로 바로 스위치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팹을 다시 전환하겠다고 했을 때 수요 변화에 따라서 몇 달 정도는 또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도 우려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갑자기 그래픽 칩셋의 물량 확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그렇게 돼 있고 TSMC에 물량 맡긴 것들이 음. 자사 물량 때문에 딴 걸 못 맡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네. 때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면 약간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네.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보고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 언제 네. 터질지 현재로서 모르겠지만 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되게 좋은 분석이네요. 그런데 아까 하이닉스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은 조금 뭐 연결이 덜 될 수 있는데 사실 실적이 좋아서 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이닉스마저도 미미하더라고요. 그게 또 연관이 될 수는 없나 봐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하고 작년에는 국내 일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동조율이 높았어요. 네, 그날 아침엔 좋고 이랬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네, 하루 네. 전날 주식시장 보면 오늘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데이트레이더한테 아주 좋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 작년 말 올해 초 들어가서 많이 조금 동조율이 약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좀 따로 놀고 있는 느낌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동조율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AI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봉이 조금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같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 중저가 특히 R1 때문에 딥시가 R1 때문에 이제 중저가의 AI 칩이 나오게 되면 HBM에 대한 수요도 약해질 수 있는 거야 같은 시각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멀리 봤을 때는 이제 AI보다는 이제 다른 전반적인 실력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좀 사긴 했는데 이게 뭐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좀 간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이 망설이게 되거나 아니면 투자 전략을 조금 결정을 미루게 되는 요소들인데 국내 사실은 기관 투자자도 비슷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한국을 뭐 연기금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약간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민간 금융 섹터의 어쨌든 큰 손들이라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작은 기사 하나 내지는 뭔가 조금의 이슈 갖고도 좀 출렁이는 그런 기간이 조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거다. 그리고 계속 이제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장밋빛만으로는 볼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트럼프 제재가 남아 있잖아요. 뭐 지금 중국 기업들은 막 대거 지금 엔비디아 물량을 산다고 하고 H22죠? 그거를 계속 이제 제재할까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저께 나스닥에서 전반적으로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빠졌어요. 그 보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 관세가 결국엔 중국이 주로 타겟이 될 건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의 수익이 어디서 나오니 하면은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 테크 기업 주가가 오히려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세액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질수록 미국 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타격이 커지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일시에 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가 하냐면 불확실성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지금 계속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도 바뀌고 대상에 대한 것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이게 지금 2월이었다 3월이었다 4월 초로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차라리 명확하게 관세율과 품목이 딱 정해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본연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악재가 있긴 있는데 얼마만한 규모로 언제부터 터질지가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사실은 제가 볼 땐 투심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갑자기 궁금한 건데 박사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보든 사업적으로 보든 지금 시점에서 만약 투자자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중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그냥 약간 단기든 장기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보세요? 중국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를 제가 사실 파악해 보지는 않아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권의 리스크가 지금 부동산과 금융권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 투자도 결국에 금융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 다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은 전략은 저라면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시장을 보고 방향이 틀어지면은 그때 뭐 한 발 늦을 수도 있겠지만 늦더라도 안전하니까. 사실 중국은 들어가서 마냥 두기도 좀 위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중국에서는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돼 버리면은 어느 기업이 사라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물론 지금 뭐 양치 메모리나 창시 메모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라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것도 뭐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은 어떤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하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가 볼 땐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또 중국 얘기를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화웨이가 자사 AI 인공지능을 그 칩의 수율을 높였다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도 여파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칩의 수율이 사실 네. 아주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20%였던 게 30%, 40% 정도 그쵸. 올라가는 거여서 저희는 많아 보이는데 이게 뭐 60에서 그래요? 80이 된 건 아니어서 그만큼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수율까지 따지고 보면 네. 아직까지는 양산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과는 좀 벌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수율이라는 게 고객 입장에서 신뢰성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수익성하고 연관성이 많은 부분인데 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굳고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적자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율이 네.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만큼 민감한 팩터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딥시크 쇼크에서 사실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한데 이게 투자자들이나 어떤 사업의 그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은 엔비디아의 산업 지배력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아 얘네가 다 장악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희미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겠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엔비디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음. 엔비디아의 독점적 주의가 약화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뉘앙스였던 그쵸, 것 그쵸.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자자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고객은 B2B 고객일 거거든요. 네, 네. 빅테크 기업들. 근데 지금 현재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면 다 그 고객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것만큼 고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많이 사서 썼는데 엔비디아만큼 고성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딥시크 R1에서 한번 입증을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자체 칩 충분히 해볼 만한데라는 마인드가 생기면 올해까지는 이미 주문된 물량이 있으니까 네. 올해 실적은 사실은 걱정이 안 되지만 내년 이후가 됐을 때 자사 칩의 비중을 높여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기는 엔비디아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딥시크 말씀 주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R2 이제 출시될 거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AI 전문가는 아니고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AI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입장은 아직까지 이제 R2에 대해서는 견해를 들어보지 못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방송에서 전문가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네. R1을 그냥 사실 무료 배포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코드도 공개 코드로 해버렸었고 생각 못하게 그냥 이렇게 추론 과정도 다 접근했던 것 오픈해 같아요. 버렸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크릿 중에 시크릿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났던 그분의 얘기는 본격적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숨겨놓고 있다. 네. 그러니까 R1은 그냥 맛보기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R2도 여전히 R1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무료 배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정 부분이 이제 유료가 될 건지 그걸 좀 지켜보면 네. 지금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 중에 하나인 건지 그냥 R2는 R1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제품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워낙 막 주가 때문에 또 이 투자자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종합을 좀 다시 해주시자면 엔비디아의 어떤 부분을 장단점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투자의 기간이 결국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올해는 실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을 거다. 네.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 관점에서 볼 건지 단기 관점에서 볼 건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투자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분명히 다른 것은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장밋빛 그렇죠. 예상들과 전망치들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현실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이제 리포트들이긴 했었는데 네네. 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뭐 3년 안에 뭐 2배가 된다, 10배가 된다라고 네. 했었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리포트들이었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현실적인 리포트들이 조금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네. 거기에 제가 볼 때 긍정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부정적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올해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20인데 12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를 밴드로 잡고 아니면 120보다 조금 더 낮은 데까지 115 정도까지 잡을 수도 있어요. 115에서 140 정도로 115에서 140 사이에서 어쨌든 그냥 짧은 투자 기간을 잡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전략.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짧게 잡더라도 안정성 위주로 가는 전략이죠. 엔비디아를 놓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반도체도 제가 볼 때는 한국 반도체 기업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무조건 묻어두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 만약에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관심이 네.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밴드를 딱 설정해 놓고 안정적인 밴드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마 한 번 사고 묻어두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누적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조금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달라져야 되는 되겠네요. 거죠. 네. 기술적인 것도 좀 보고.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게 블랙웰 울트라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 블랙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젠스당도 자신 있다 막 이렇게 어메이징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블랙웰의 그 전망에 대해서. 그 얘기는 작년 5월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거를 일부러 강조하나 싶기도 해요. 작년에 하면서 하반기부터 블랙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네. 아주 미비했어요. 근데 어제 좀 오버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하는 것 같아요. 블랙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40, 150까지 갔던 건데 블랙웰이 이래서 사실상 문제 결함도 많다라고 지금 얘기가 그쵸. 나오고 있고 네. 생각보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사실 약세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블랙웰에 대해서 잠깐 홍보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블랙웰이 하반기에 제대로 된 양산이 나올지도 사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블랙웰 네. 버전 1 같은 경우도 네. 아직까지도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리고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매출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고객들이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 4분기에는 블랙웰을 선주문 했던 분들이 다시 호퍼칩으로 갈아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올 상반기에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남아있으면 거기서 블랙웰의 그 차기 버전이 나온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울트라가 나온다는 게 네이밍도 바꿨더라고요. 옛날엔 그레이스를 붙였는데 울트라를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년에 루빈칩이 제대로 나올지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많이 하반기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진짜 되게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시는 할 건데 문제는 출시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과 그렇죠. 빠르게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말대로 진짜 어메이징 해야지 이게 전환이 확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메이징 하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팔리지 않는 시장이 올해부터 돼버렸잖아요. 수요도 많고 그렇죠. 고객은 가격도 이제 신경 쓴다라는 거. 그럼요. 옛날에 엔비디아 칩이면은 아무리 비싸도 부르는 대로 내가 구입했지만 그리고 믿고 샀잖아요. 이제는 꼭 그렇지 않는 시장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하나의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과는 좀 다른 전략이어야 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전략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CES에서 AI 칩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픽 칩셋을 선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약간 AI에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래픽 칩의 원래 본연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나 보다 했는데 또 어제 그쵸. 있었던 IR에서는 또 그쪽은 쑥 빠져버리고 워딩도 좀 비슷하고 그쪽에서 작년과. 대해서는 오히려 별로 안 좋아지는 수치들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에 젠슨왕은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어떤 전망이나 전략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밴드권에서 오르내리를 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진짜 갖고 계실 거면 그걸 감안하고 있기는 해야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115에서 140 밴드로. 알겠습니다. 유지환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